비타민을 먹이면은 환자가 빈혈이 사라진다라는 논문을 낸 거예요. 그 논문을 시드니 파버 박사가 보시고 야 이걸 먹여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혈병 환자한테 줬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저거는 성장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저걸 먹으면 더 빨리 성장해요. 환자가 하루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지금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년) 동안 된 수없이 많은 이 시행착오와 오류,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의 문명이 발전돼 가고 있는지, 의료과학자들이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암제가 등장한 경우는 1차 세계대전의 독가스에서 시작이 됩니다. 머스타드 가스라가 겨자 향이 나는 가스인데 이걸로 병사들이 주포 생기고 숨 못 쉬고 죽어나가요. 그래서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죽은 병사들의 백혈구가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 참전했던 소령이 코넬리우스라는 소령인데 야 이거 백혈병 환자한테 쓰면 도움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기가 막힌 발상이죠. 그래서 독가스를 환자한테 주사기로 진짜로 그냥 녹여가지고 찌른 거예요. 처음에 실험은.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몰래 실험을 한 8년 뒤에 연구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성공한 다음에 예일대학의 길만 교수 팀이 했는데 부어있던 부종들이 싹 빠진 거예요. 암 환자가 엄청나게 좋아졌다. 근데 이제 이게 설퍼를 워낙 독하니까 나이트로젠으로 바꿨어요. 나이트로젠 머스타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세계 최초로 임상시험을 해가지고 이게 등록이 됩니다. 첫 번째 항암제에게. 그리고 코넬리우스 소령은 슬로안 케터니라로 병원의 초대 총장으로 재임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의 업적은 다 없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옵저베이션을 적용하려고 했다는 거. 1940년대, 50년대에 암 치료에 시작이 됐고 이분은 더 황당해요. 다나 파버 인스티튜트라고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소입니다. 이분이 백혈병을 철학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백혈구가 많으니까 적혈구가 적은 거네. 이건 빈혈이야. 1940년대에 빈혈에 대한 원인도 잘 몰랐어요. 왜 생기는지. 루시 윌즈라는 여자 의사가 지금은 비타민 B9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제 윌스 팩터라고 그래서 비타민을 먹이면은 환자가 빈혈이 사라진다라는 논문을 낸 거예요. 그 논문을 시드니 파버 박사가 보시고 야 이걸 먹여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사고의 전환이죠. 그래서 백혈병 환자한테 줬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저거는 성장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저걸 먹으면 더 빨리 성장해요. 환자가 하루 만에 죽어버린 거다.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이분은 병리학자예요. 그래서 임상의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임상시험을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때 환자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쫓겨났지 당연히. 그래서 실험실을 지하로 옮겼는데 거기 쫓겨와 있는 애가 이미 또 있는 거야. 이제 인도분인데 수바로라는 박사가 쫓겨와 있는 거예요. 저분은 생화학자인데 생화학의 ATP를 처음 사실은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제 인도에서는 그걸 기려가지고 이제 이분을 우표로도 만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쫓겨와가지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비타민 B9 합성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근데 이제 이분이 그거 먹였다고 환자 죽었다는 얘기니까 막 웃으면서 이제 반대로 된 거 먹여보면 좀 낫지 않겠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폴레이트가 비타민 B9인데 비타민이 아닌 엔티폴레이트를 만든 게 합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비슷한데 이게 불순물이죠. 근데 이거 먹여보면 어떻겠어? 그러니까 야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막 이래가지고 몰래 먹인 거야 또 이걸. 먹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안 죽어. 지밀이라는 환자가 1년을 산 거예요. 보통 2, 3개월, 맥시멈 6개월을 못 가는데 1년은 넘어가 버린 거예요. 메토트렉세이트라는 항암제로 이제 이름이 붙여져 가지고 판매가 됩니다. 근데 이분이 비즈니스 쪽이나 이런 쪽에 관심도 없었고 아이디어도 없었기 때문에 특허를 안 냈어요. 이게 사실은 두 번째 항암제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FDA 승인 항암제가 아니에요. 다른 거로 승인이 됐고 이건 그냥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조도 밝혀져 있고 원리도 밝혀졌어요. 메커니즘도 90년대에 알려졌어요. 그럼 약이 될 수 있을까요? 저걸 또 다른 약을 만들면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그래서 일라이릴이라는 회사에서 알림타라고 지금 1차 치료제로 쓰고 있어요. 저거를 이름을 바꿔서 만들어서 얼마를 벌어요? 지금 50억 달러를 벌입니다. 치료제는 적응증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병에 쓸 거냐. 그래서 그 병을 딱 집어가지고 정한 거예요.
폐암에 알림타가 잘 듣는다를 임상 시험에서 증명했기 때문에 폐암엔 저 약을 1차 치료제로 쓰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나온 지식이라고 그걸 적용을 하지 잘못해가지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발전이 가장 늦은 이유는 바이러스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왜 중요하냐면 종교적인 그 개념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태어났다. 근데 악의 세력이 침범하는 거다. 저주를 받은 거다. 이게 뭐야? 바이러스야.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황당한 얘기지만은 외부에서 감염병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암이라는 부분은. 파이튼 라우스라는 박사가 1911년에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노벨상은 66년에 받았어요. 근데 왜 저렇게 늦었냐? 닭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암이 걸리는 건 찾았는데 이 바이러스를 쥐에다가 찔렀더니 쥐는 암이 안 생겨. 어떤 동물에서도 사람을 포함해서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키는 걸 찾지를 못한 거예요. 50년 동안. 근데 우연히 이 두 병리학자의 연구 덕분에 이분이 노벨상을 이분들이 발견했는데 이분이 노벨상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1911년에 이 사람이 발견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만 탔어요. 지금 같은 같이 줄 텐데 앱슈타인바 바이러스라 가지고 바이러스가 사람의 백혈병을 일으키는 질환이 있어요. 암의 원인은 바이러스다.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으면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귀납법이잖아요. 귀납법은 데이터를 컬렉션하고 거기서 유사점을 유도해서 티어리를 도출하는 것까지가 귀납법입니다. 근데 이게 안 맞거든.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지금 오믹스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뭐 유전자를 분석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쌓아놓고 있는데 귀납적으로 암 치료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논리적으로 좀 안 맞을 것 같고 하지만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금 솔루션이 거의 다 잡힌 상태고 백신도 나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항암 치료법 그러면은 다양한 치료제를 한꺼번에 병용 투여하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1950, 60년대 그 당시에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부작용 지금 적어놓은 거 보면은 끔찍할 정도로 아무 힘도 못 쓰게 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특히 지금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면역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면역이 폭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폐렴이 조금 생기면 허파가 녹아버려요 그냥. 그래서 여러 가지 약을 쓰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을 때 NCI의 의사 프라이 라이히라는 분께서는 아니야, 여러 약을 컴비네이션을 해야 훨씬 효과가 좋아 이제 이 얘기를 주장하니까 환자가 더 힘들겠죠. 이제 백정이라고 Virtues of NCI라고 이제 놀림을 받았던 분이고 동료들은 다 쫓겨났어요 NCI에서. 어쨌든 나중엔 선구자로 인정받았지만 저렇게 새로운 트라이를 하는 거 패러다임을 깨는 부분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이리스크에 주변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다. 마이클 비숍하고 해럴드 바무스인데 분자생물학 그러면 이 두 분은 아직도 생존해 계시고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패러다임이 철학적으로 깨지는 거예요. 사람은 온전한 게 아니다. 애당초 망가져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다. 뮤테이션을 갖고 태어나거나 원발성 유전자, 프로토온코진이라 그래가지고 암이 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온몸에. 병이 있어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뭔가가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그게 계속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노벨상을 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개념이 깨진 거예요. 지금까지의 개념이. 프로토온코진이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암이 된다. 아 이거 유전병 아니야? 유전병이네.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그런데 하나가 변하면 유전병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돌연변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조금 개념이 바뀌죠. 하지만 초창기에는 유전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프란스 콜린 나중에 조인했지만 크레이벤터가 NCI 지금 미국 보건원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저분이 떼부자가 될 거다. 지놈 시퀀싱을 해가지고 저 정보가 나오면 스모킹건을 찾으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큰 회사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시퀀싱을 한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2001년에 이제 발표를 했지만 사실 97, 98년 때 결과가 이미 나왔어요. 논문으로는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했을 때 5명을 했는데 유방암 환자 5명을 전체 시퀀싱을 한 거예요.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막 돌연변이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예측은 하나를 기대했는데 근데 200개가 나왔대. 지금은 한 2만 개쯤 나와요. 5명의 환자가 각기 다른 돌연변이가 200개씩 나왔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돈은 엄청나게 들였는데 야, 이 데이터 오픈해. 그래서 지놈 시퀀싱이 오픈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게 돈 주고 열람해야 되는 데이터가 됐을 텐데 그렇게 되니까 셀레라라는 회사 만들었다가 이분이 해고당하고 네이처 사이언스에 요란하게 다 했다고 하지만 노벨상을 못 탔어요. 노벨상을 주려고 딱 보니까
그 연구하던 의학자 이분이 싹 웃고 있는 거죠. 내가 또 타네 이제. 생거라는 분이 2개를 타셨는데 이분은 뭐 하신 분이냐면은 단백질 서열을 시퀀싱하는 기술로 노벨상을 타고 DNA 시퀀싱하는 기술로 노벨상을 탄 거예요. 그 시퀀싱만 하는 기술 가지고 이분이 2개 다 탄 거예요. 이게 프란시스 컬린은 지금 미국 국립보건원 원장을 하고 계시지만 언젠간 타실 거라고 봐요. 분자생물학은 왜 탄생했냐면 돌연변이를 연구하려고 유전자를 시퀀싱할 때 돌연변이 막 나오는데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몰라요. 유전자에 대한 기능을 연구해라. 이게 몰레큘러 바이올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는 없던 학문인데 그 유전자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는 제네틱스고 단백질의 기능을 얘기하는 건 생화학이에요. 유전학과 생화학이 있으면 됐지 그랬는데 돌연변이가 많다 보니까 그걸 연구해라. 그래서 분자생물학이 나온 거예요. 사실상은 이제 학문으로서의 지위는 상당히 약해졌어요. 이제 테크닉이 돼버렸고 그래서 분자생물학을 더 이상 연구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암을 시퀀싱해서 돌연변이를 하는 거는 끝났다 막 이러는데 대형 사건이 터졌어요. 글리백이라고 들어보셨죠? 항암제. 최초의 표적 치료제인데 이 표적 치료제가 떼돈을 번 거예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버니까 그거 봐라 역시 돌연변이 해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찝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유전적 성질을 가진 암이에요. 유일하게 모든 암 중에 딱 이거 한 케이스. 암은 바이러스 감염병 유전 질환이다라고 이제 이게 노벨하고 내병한 거 보거든요. 안타깝게 살아계셨으면 노벨상을 탔을 텐데 크로모솜이 짧아져 있는 부분을 발견을 했고 뮤테이션이 발생을 해서 뭔가 봤더니 카이네이즈 활성효소라는 걸 찾았고 그게 억제제를 만들었는데 니콜라스 라이든이라는 이분이 약을 만들었고 임상시험은 브라이언 드루커라고 의사 선생님이 임상을 해서 했는데 CML이라는 백혈병 중에 한 종류인데 이 CML이라는 백혈병이 유전적인 질환, 크로모솜이 작아 있으면 다 이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CML이라는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뭐가 없을까? 노바티스 지금 굉장히 굴지의 제약회사죠. 거기 의학 담당하는 화학자예요. 니콜라스 라이든. 그래서 이분은 사고에 전환을 해요. 뭐냐면 화학자들이 케미컬 어세이를 할 때 엔자임을 가지고 실험실상에서 어세이를 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안 하고 암 환자로부터 나온 암 세포를 가지고 어세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막 죽어나가는 것들을 찾은 거예요. 거기서 이 효소에 대한 이니비터를 찾아보니까 억제제가 나왔는데 이거면은 CML 환자는 다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노바티스 이사회에서 100% 다 살린다. 그래 환자가 몇 명이야? 그러니까 백혈병이 전체 암의 한 2% 되거든요. 2%에 1% 정도 살린다. 0.02죠? 이제 이사회에서 두들겨 보니까 환자 진료비로 계산해 봤을 때 돈이 안 되는 거야. 100만 달러 벌려고 2억 달러를 투자하는 얘기야. 이제 미래를 못 본 거예요. 미래를. 그래서 해고당합니다. 현재는 쫓겨나서 보스턴에서 회사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약을 만들었는데 그 약 소식을 들었어요. 브라이언 드루커가 펠로우를 하버드에서 하다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 나 그거 참여하고 싶어. 임상해볼게 그랬더니 노바티스에서 안 해줘요. 근데 이제 혹시나 몰라서 몰래 이제 해봤어요. 비임상을 해보니까 개에서 독성이 나온 거예요. 개가 간경화로 죽어버린 거예요. 간이 망가져가지고 비임상에서 독성이 나왔다. 임상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 드루커 박사가 아니다. 어차피 쓸 약이 없는데 간으로 죽나 암으로 죽나 마찬가지 써보겠다. 사정사전하고 좀 가능하겠어요? 지금 의사 면허 날라갈 판인데 죽으면은 독성 있는 거 가지고 임상시험을 했어 이렇게 따질 텐데 근데 독성이 일단 나오면 리스크하기 때문에 안 하는데 이분은 한 거예요. 저 임상을 성공합니다. 저 약이 세계적인 항암 첫 번째 표적 치료제로 성공을 하는 겁니다. 노벨상을 못 타요. 저 옛날 얘기 나왔던 거 아니야? 저 억제 가지고 표적 치료 옛날에 나온 얘기야. 뭐가 세상을 바꾼 건데 이제 표적 치료를 암을 낫게 했다. 글쎄 뭐 그게 전반적인 것 같지는 않고 줄 수가 없네. 이렇게 돼가지고 못 타요. 하지만 많은 상을 휩쓸고 돈도 많이 벌었죠. 근데 이 사실이 패러다임이 또 깨집니다. 2018년에 패러다임이 또 깨집니다. 첫 번째 패러다임은 뭐냐? 면역 치료제. 암을 치료하는데 면역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치료에 방점을 둔 거죠. 첫 번째는 치료할 수 있으면 대단한 거다. 두 번째는 약을 만든 사람들은 한 번도 상을 탄 적이 없어요. 이론을 만든 사람들이 탔지. 근데 이 두 분은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준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쉽게 상을 탄 건 아니에요. 혼조 박사는 교토대학을 나오셨는데 국립대학교 교수인데
PD-1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특허 신청을 하게 돈 좀 대달라 했더니 학회에서 100만 원도 안 대준 거예요. 하지만 그걸 다 뚫고선 항암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앨리슨 박사는 슬로안 캐터링에서 처음으로 이걸 발견했지만 학교에서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MD 앤더슨으로 쫓겨가고 거기서 임상을 중요하게 보는 분들이 가치를 인정해가지고 너 임상 대장해, 책임자해. 그래서 임상해가지고 성공을 한 거예요. 뭐 그거 혼자고 BMS가 앨리슨 교수 라이센싱을 해가요. 그래서 약을 만들어요. 면역 항암제 시장의 거의 50% 가까이를 저 두 회사가 장악합니다. 불치의 병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병들이 치료가 됐어요. 에이즈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아 이제 다 살았구나의 뜻의 약자입니다. 저게 아 이제 다 살았구나. HIV 바이러스라 그래서 저게 걸리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면역이 다 망가져 버려요. 이제 암이 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죽죠. 근데 2019년에 WHO에서 이 병 이제 정복됐어 선언해 버렸어요. 이제. 연구 안 해 이제 에이즈 연구소 다 없어졌어요. 아프리카某나라의 항구에 집 창촌에서 시작이 돼요. 다 에이즈에 걸렸는데 안 걸리는 여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소로 가져가서 유전자 분석을 합니다. 그랬더니 CCR5라는 유전자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HIV 바이러스가 몸 안으로 들어갈 때 리셉터 역할을 해주는 코리셉터인데 이게 없으면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CCR5 유전자를 없애버리면은 에이즈가 안 걸리겠죠. 걸린 사람들한테 저걸 넉다운 시켜가지고선 골수세포를 바꿔주니까 에이즈 바이러스 없어져 버려. 그래서 저게 이제 치료됐다고 나온 거예요. 그냥 먹으면은 저거를 억제할 수 있는 케미칼이 지금 제작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그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암과의 전쟁 100년이라고 치시면은 제가 동영상 올려놓은 게 있어요. 1시간짜리. 시간 날 때 한번 친구들하고 같이 보고 한번 토론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